재밌겠는데? 근데 배경이 이러니까 뭔가 진짜 캠프파이어 하는 기분이다. 출처는 스데릭이라고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한국판 이 채널 같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월세 사는 사람들 있어? 이거는 실화라고 올라온 글이긴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저렴한데 보증금 100에 월 10만원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며칠 전부터 계속 가위에 눕는다? 그 맞춤법 틀리는 거 보니까 한국인 맞죠? 일단 계약서 인증부터 해둘게. 덧붙여 말하자면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 사진이죠. 계약서 사진을 올렸어요. 100만원 에다가 계약금 월세가 10만원. 보증금이 100이고 월세가 10인 거예요. 일단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혹시 들어줄 사람 있어? 뭐 한 명도 괜찮으니까. 작년 12월에 저렴한 방을 찾다가 중개소에 갔는데 원래 월 10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나가니까 월 10에 해주겠다며 방을 구해줬어. 뭐 잘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난 바로 계약을 했지.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런데 저저번 주 토요일 1일 쉬는 날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해볼까 해서 전부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 계속 똑같은 꿈에 잠에서 깨면 똑같은 아저씨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내가 잘 때가 되면 아주 심하게 하악질을 해. 그리고 일에 나가거나 잠깐 나가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못 가게 막는다? 그거 이상하네. 가구를 새로 배치하고 친구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고. 친구는 자고 간 게 아니라서 가위를 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져서 곧 집에서 나와버렸어. 그러면 가구 배치를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때?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와 밑에는 이제 댓글?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이제 12에서 저거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제 대댓글 이런 느낌이겠죠? 가지고 있던 가구랑 몇 가지를 버리고 새로 배치한 거라서 다시 위치 잡기도 좀 그래. 일단 출근을 해야 하니까 나중에 올릴 때는 집에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 배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나 돌아왔다. 이제부터 갱신하려고 하는데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한다.
휴, 일단 이야기 풀어본다.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양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 계속 부르니까 한쪽에선 야 이러고 힘없이 대답하길래 봤는데 사진 속 서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꺼내니까 애가 힘없이 쭉 늘어지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사가 뭐에 이렇게 놀라가지고 놀랐냐며 진정제랑 해서 쉬게 했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닫혀있었던 곳에 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사진을 보다시피 끝에 발톱에 얼마나 긁었는지 다 뜯어지고 양이 발톱도 발견했다? 헉! 이게 이제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에요. 양이가 여길 다 뜯어놓은 건가 봐. 이제부터 집 사진을 올려볼게. 집 구조가 대충 이런 식이야. 근데 문제가 가구를 옮기고 난 후에 갑자기 집 벽이 이렇게 됐다? 맞아. 벽이 갑자기 곰팡이가 들었죠? 아무리 봐도 곰팡이 같은데 이건 너무 심한데? 물론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를 배치하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건 이해가 안 간다?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이었는데 지금 위에 사진이랑 지금 여기랑 딱 두 군데만 이렇게 심해. 서랍의 높이가 30cm 정도 되니까 30cm 더 높게 핀 거지. 참고로 양이가 갇혀있던 서랍은 오른쪽이야. 오른쪽 저기 서랍에 갇혀있었다고요? 저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혹시나 해서 방 바닥이 이래서 그런가 하고 장판을 들춰보고 찍었는데 희한하게 방 바닥은 멀쩡했어. 물기조차 하나 없는. 내가 더 소름 끼쳤던 건 방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거울이 쩡 하면서 두동강이 났어. 나 지금 정말로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와우. 나도 무서워. 어디 있던 거울이야? 소름 돋는다. 그냥 방에 있던 거울이야. 벽에 걸려 있었어. 거울 뒤집어 놓고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듯.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어. 일단 나와. 왠지 위험해 보인다. 일단 꿈 이야기를 하면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 눈을 뜨면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물방울이 뚝뚝 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잠시 기절. 처음에 가위 눌린 게 비 오는 날에 얼굴에 똑똑 하고 뭔가 떨어져서 아, 비가 새는 거야? 라고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아저씨가 나를 노려다보더라. 얼굴에서 물기가 똑똑 얼굴로 떨어지면서. 녹음 좀 바꿀게요.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헐, 거기서 그 아저씨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무섭다. 괜히 노래만 크게 틀어놓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더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항상 지켜주던 고양이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잘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있어. 그럼 지금 많이 무섭겠다. 말상대라도 해줄게. 고마워.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집주인에게 물어보려고. 아무래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돌아왔나봐요. 대답이 늦어서 미안. 집에 부모님이 오셨어. 어제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안고 병원으로 가셨나봐. 정신 차린 건 한 9시쯤? 부모님이랑 다시 집에 왔어. 집이 이렇게 된 걸 설명하고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천천히 보시더니 왜 잘 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냐고 호통을 치셨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서 일단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러 가셨어. 어머니 돌아오셨는데 뭐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나봐. 옆집 사람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잘 모르겠대. 일단 집주인이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나 좀 도와줘. 스레주가 이제 글 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고양이 갇혀있던 곳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나 이것만 올리고 집 나간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아, 난 사진 보기 무섭다. 아, 사진 보기 무섭다, 진짜로. 아!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마지막 사진? 시계 옆에 손 같은데 나만 그렇게 본 거야? 괜찮은 거야? 진심으로 아직 그 집에 있으면 당장 나와. 사진 보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 간중이라고요? 제발 낚시라고 해줘. 무섭단 말이야. 두 번째 사진 진짜. 지금 집은 아니지?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월세 구하러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집값 싼 곳 다 뒤지고 다녀봐서 아는데 집값이 저렇게 싼 곳은 진짜 이상해. 분명 안 좋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냥 싸게 내놓은 것 같아.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이 집주인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게 맞았어. 근데 좀 충격적이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말로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이 매번 일에 나갈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잠그고 나갔어. 처음에는 왜 방문에 이런 자물쇠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밖에서 잠궜던 그 자물쇠인가 봐요. 이 문을 열면 내가 있는 방이었고,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야.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밖에서도 잠그고 안에서도 잠근 거야.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몇 년 전쯤에 비가 퍼붓는 날씨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슨 문제에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역류해서 방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나봐.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아까 그 손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기 없나? 찍는 찰나에 손이 튀어나온 건가? 너무 무섭다. 빨리 해결해줘라. 나도 사진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 찍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밑을 확인해보라고 하면 죽어도 싫고, 다만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줘. 차라리 부탁이야.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쓰자면 결국 방 안에 물이 차서 사람이 익사를 한 거야. 후에 집주인이 펌프를 설치해서 사진에 있는 호스에 물이 차면 빠지게 해둔 거였고. 저게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호스야.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밑에 자그마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어.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꺼림칙한 사진에 있던 서랍 위치에 원래는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장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구를 배치할 때 그 장롱은 버렸거든. 그 후부터였으니까 어쩌면 원래 있던 장롱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그냥 순전히 내 생각이고. 이제서야 친구가 했던 말도 이해가 된다.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 아, 상상조차 무섭다. 어쨌든 집주인이 나에게 사과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새로 방을 구할 때까지 있으려고 해. 물건이랑 옷까지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버리고 오라네. 전부 새로 사라고. 어찌됐든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쓸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는 배우고 가네. 역시 싸다고 덥석 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라는 글이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반가라 마을, 마경 1위, 저주받은 장소. 인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을, 인도 반가라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세계 최악의 마경,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른다. 세계 13대 마경 중 1위로 차지하고 있다. 인도 라자스칸주에 위치한 이 마을은 1573년 무굴 제국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이다. 약 150년 뒤 전쟁, 기근으로 폐허가 되어 현대는 성벽 마을 유적지로 남아있다. 근데 밤만 되면 일신연스러운 곳으로 변한다.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출몰하여 미스터리한 현상이 목격되는 장소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알려줬다. 여기가 반가라 마을인가봐요, 여러분들. 마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573년. 무굴 제국의 장군이었던 맨싱 1세가 안전한 요새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마을을 짓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맨싱 우비야. 1세야? 방가라 마을에서 24시간 미션하면 오비다이. 이게 무슨 말이고? 얼마 후 완공되는 마을에는 200가구 1300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터를 잡았다. 그러나 약 150년 후인 1720년 자이싱 2세가 이끄는 아잡가르 사람들이 반가라 마을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오랜 전쟁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대기근까지 이어지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를 가보셨다고요? 그런데 반가라 마을이 폐허가 된 이유가 두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17세기경 미모의 라트나바티 공주를 흠모한 흑마술사는 공주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기름통에 몰래 주술을 걸었다. 그 주술은 공주가 몸에 기름을 바르면 자신한테 구애하게끔 만드는 주술이었다. 하지만 공주는 흑마술사의 음모를 눈치채고 그 기름을 쓰지 않고 거대한 바위에 뿌렸다. 흑마술사는 거대한 바위에 깔려 비통하게 죽어갔는데 숨이 끊어지기 전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히 죽게 될 것이다. 흑마술사의 저주가 통했던 것일까? 바바 발락나스. 또 누군가는 바바 발락나스 성자의 저주라고도 한다. 1573년 맨싱 1세가 반가라 마을을 건설하기 전 이 지역에 터줏대가 믿던 힌두교 성자 바바 발락나스가 있었다. 그는 힌두교도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높은 건물을 짓지 말아달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큰 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런데 바바 발락나스가 사망한 뒤인 1700년대 초 맨싱 1세의 후손이 이를 어기고 바바 발락나스의 집 주변에 높은 건물을 지었다. 이에 분노한 바바 발락나스의 영혼이 나타나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 감히 내 말이 거역하다니. 앞으로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어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저주대로 반가라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되었으며 지금도 마을에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반가라 마을에 이문의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이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의 도시다. 반가라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보려는 관광객들 뿐들이었다. 해가 지면 아무도 마을 안에 있을 수 없었고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인조차 1km 떨어진 관리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공식 표지판의 글을 보면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출입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이유가 반가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때문이었다. 반가라 마을에서 일어난 사고들, 이제 사고들 정리를 좀 해줬나봐요. 19세기 반가라 마을. 오래전 어느 늦은 밤 반가라 마을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불이 켜진 채 음악이 흘러나오는 건물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귀신들이었다. 그 후 그 남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 뭐야. 늦은 밤 마을을 헤매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다음날 우물에 빠진 채 발견된다. 다행히 남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어느 날 반가라 마을에서 몰래 밤을 새우려던 두 소년이 있었다. 그러다가 한 소년이 우물로 추락했는데 다행히 친구로 인해 구출되어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거 진짜 실제 사건인가? 밤에 갔는데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안에서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령 스팟을 체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았는데 실제로 수차례 귀신을 목격하기도 했다. 2019년 전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크리에이터가 이 마을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크리에이터는 고스트박스를 이용해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했다. 고스트박스는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스와이프 시켜서 흘러나오는 단어들 중 귀신이 말하고 싶은 단어들을 송출해주는 장비다. 외국에서는 흉가를 찾아가서 이런 심령 장비들을 사용해서 귀신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대화를 시도한다. 심령 장비는 EMF 측정기, EVP 녹음기, 플라즈마 측정기, 모션 디텍터, 이거 스노우앱, 적외선 카메라, 고스트볼 등. 이거 그거잖아.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시원님이 하시는 거. 바스모포비아에서도 하고. 시원님이 흉가 체험하러 갈 때 쓰시잖아요. 스노우 앱도 쓰시고 모션 디텍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 심령 장비를 쓰는 BJ 유튜버들이 여럿 있다. 나온다. 윤시원. 윤시원님 여기 나온다. 보로보로, 도사우치, 양산의 영웅 등이 있다. 아무튼 이 크리에이터는 고스트박스로 귀신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된다. 발라나흐가 혹시 여기에 있나요? 발라나흐는 다른 전설 속 저주를 내린 수도승이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귀신의 목소리가 포착되었다. 발라나흐가 여기에 있나요? 발라나흐는 다른 전설 속 저주를 내린 수도승이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미스테리의 피날레는 코인 떡나. 안 돼! 귀신의 목소리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발라버려. 이 밖에도 반가라 마을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살스 사르마, 인도의 유령과 초현상 이야기 책에서는 실제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벌어지는 반가라 마을의 미스터리한 현상들, 정말 저주가 내린 마을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추천해주셨으니까. 질문이 한 개밖에 추가가 안 되네요. 2004년 2월 8일 8시 53분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가 직접 새벽에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저희 아빠와 동생이 2월 6일 밤에 가서 2월 7일 아침에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어디서 추락을 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그렇다길래 아틀란티스를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네요. 아빠한테도 5번 정도 계속 물어보니까 맞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고 막 그러고. 근데 승객이 안전바를 안 내렸으면 알바생들이 확인을 안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한동안 운행 안 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갈 건데 다른 것도 많이 타고 싶지만 거의 아틀란티스를 타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정말 답답해요. 제가 아래 남긴 거에는 다 알바생 죽이는 얘기만 하세요. 이거 뭐야? 아틀란티스 타다가 누가 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약간 변명인 것 같고요.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있고 실제로 문제도 있어서 점검과 보수를 위해 운휴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지금 동절기라서 운휴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롯데월드 소식에 안전바를 안 내리고 타서 추락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야? 응? 3월 6일에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사고 1명 숨져. 뭐야? 뉴스가 있는데? 이 2년 뒤라고요? 잠깐만. 2004년. 헉! 2월 7일 새벽 뉴스. 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봐보세요. 이거는 2004년 2월 8일에 올린 건데 2월 7일 새벽 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월 6일 밤에 가서 2월 7일 아침에 왔으니까 2월 6일에서 2월 7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라는 거잖아. 근데 3월 6일인데? 그러네? 뭐지? 2월인 줄 알았는데.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스릴을 즐기기 위해 안전바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이게 맞아? 열차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또 성씨가 앉은 자리에만 안전바가 올려져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안전바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 한 번 내리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
6월 4 양력 2006년 3월 6일 정보. 음력 날짜 2월 7일. 와. 와, 미쳤다. 아무리 검색해도 2006년 2월 7일 아틀란티스 및 롯데월드 전체 놀이기구 혹은 다른 놀이공원 놀이기구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찾을 수 없음. 아틀란티스 사고,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튕겨져 나가 추락한 것 모두 정확히 일치. 아버지와 동생이 봤다는 2월 7일 새벽 뉴스는 무엇이었을까? 글쓴이는 누구이고 쓴 글을 아직까지 왜 냅두는 것일까? 까먹은 것일까? 하필 왜 사고일의 양력 날짜와 뉴스를 봤다는 음력 날짜가 겹치는 것일까? 네이버 측에서도 이 글에 대해 언급했는데 조작할 수도 없으며 수정하면 수정 표시가 남고 수정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측에서도 글쓴이 신상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우. 자, 네 번째 이야기. 팔찌입니다. 아, 더 있으면 더 보내놔주세요. 언제든 읽을 수 있으니까. 당시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특정한 친구와 엄청 친해지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제일 친했던 건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꿉친구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7살 때 유치원을 그만두고 논술 과외를 함께 하면서 친해진 거니까요. 하여튼 그 친구, 아니 그 남자아이는 저의 유치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만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만 2개인데다가 멀리 버스 타고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줌마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그 남자애는 모래밭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없어도 제가 먼저 가서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거든요. 정말 제가 사정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엔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시면서 아파트 복도에서 제 이름 한번 불러 확인하시기만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에 가서 놀래? 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야 환영이었죠.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거니와 서로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 엄마도 널 데려오랬다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이야, 꼬맹이가 아주 남자다워요. 저는 결국 걔를 따라 저의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저희 집과 달리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니까 안에는 진짜 하얗다 하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절 보고 짖으니 안에서 뭔가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와 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 숨은 절 보시더니 웃으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개는커녕 물고기 하나 키우지 않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반기시며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조금 뭔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그의 방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아주 밤은 아니고 슬슬 해가 지는 초저녁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좋았죠. 친구랑 밤늦게까지 놀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 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무표정한 얼굴이라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였는걸요. 제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절 끌고 방에서 나가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으로,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개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절 보고서 넌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니 덤불이었나? 돌이었나를 치우더라고요.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뒤에 서 있자 남자아이는 절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낼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문은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걔가 제 손목에 뭘 끼워주더군요. 파란색 발찌였습니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깨어진 발찌였죠. 그리고는 웃기에 저도 인사를 건네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죠. 엄마가 인사는 잘 하고 다녀야 된댔어요. 어차피 대문을 지나쳐 가야 하니까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에 가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걔가 그 대형견
특유의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눈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데 놀이터 어디에 사람이 모여있더래요. 가보니까 중간에 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오빠들이 놀라서 엄마를 불러오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답니다. 문제는 오빠가 절 발견한 날이 제가 그 애랑 그 애 집에 갔던 날에 낮이었다는 겁니다. 허! 저는 하루 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 나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분명히 수요일에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께 여쭤보니 목격자분들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을 리 없던 그 애가 줬던 그 팔찌가 제 손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홀리.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라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셨을 정도였죠. 그 이후로 전 병원 침대 신세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뭔가 노래 때문인지 뭔가 슬픈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한참 지난 어릴 때의 일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딱히 뭐 별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니까 와우.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팔찌였던 거였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목 칸히무.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가노 현의 깊은 산속. 이게 이제 이 채널 그 일본 사이트에서 번역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배경은 일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가노 현의 깊은 산속 신슈 신마치라는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곳이다. 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 무렵이었을까? 그해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과 논밭밖에 없고 민가도 드문드문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총구석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에는
나와 친했던 친구가 가족여행을 떠나버려서 부모님 따라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자, 거리에 가자, 아무리 쫄라대도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가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기에 아버지는 모처럼 조용하게 놀러온 거잖니 하며 꿈쩍도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것은 이웃집에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신기하게도 금방 친해지곤 해서 나와 K군은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논다고 해도 그런 총구석에 살 수 있는 거라고는 모험놀이나 탐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를 예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간 지 3일째 저녁이 어떤 것 같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 해가 슬슬 저물기 시작할 무렵, 여름이라고는 해도 시골에선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나와 K는 그때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다닐 법한 길로 올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산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뭐지? K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비석 같은 것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도소신 같은 느낌에 높이가 50c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도소신이란 도로와 행인을 지키는 신입니다. 꽤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듯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와 K는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와 손을 이용해서 이끼와 흙을 걷어내 보았습니다. 도소신 같긴 했지만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평범한 도소신은 남녀 2명이 사이좋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 그 비석은 4사람이 선 채로 서로 얽혀 있었고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와 K군은 불길해져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며 일어섰습니다. 주위도 어슴푸레해져서 나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K의 손을 잡아 끌어 돌아가려고 하자 K가 비석 아래에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로 세로 4cm 정도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반 정도는 땅에 묻혀있고 반 정도는 땅 위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난 영 불길했지만 K는 나무 상자를 파내고 말았습니다. 부분이 썩어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겉에는 헝겊 같은 것을 두른 흔적이 있고 먹물 같은 것으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나는 읽어내지 못했지만 불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가득 쓰여 말걸면 있었어요. 패드림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뭔가가 들어있어. 상자가 부서진 부분에서 빼꼼하니 뭔가가 보였습니다. K는 그것을 빼내어 보았습니다. 벨벳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고 반질반질한 매듭 같은 것으로 묶인
완장처럼 보였습니다. 직경은 한 10cm 정도? 원형이었고 5개의 동그란 돌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돌에도 어려운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반질반질 광택이 났고 기분 나쁘면서도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이거 내 거다? 케이는 그렇게 말하고 완장을 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마! 나는 울며불며 말렸지만 케이는 내 말 듣지 않았습니다. 케이가 완장을 찬 순간 이상한 새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원숭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진짜 이렇게 써있어. 깨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이미 너무 어두컴컴했고 나와 케이는 겁이 나서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장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 뒹굴뒹굴거리며 아직 잠들지 않고 있어서 엄마가 빨리 자! 하며 혼이 나고 있었을 때 따르르르릉 전화벨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렸습니다. 이런 한밤중엔 누가 예의도 없이 할아버지가 궁시렁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K의 아버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반주로 붉어져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갑자기 싹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아버지가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던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나를 험하게 일으키고는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뒷산에 간 거야? 산에 들어갔었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화내시는 것을 처음 본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는 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 할머니와 엄마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설마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엄마는 그건 미신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K의 집으로 갔습니다. K의 집 현관문을 열자 몹시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K! 정신 차리거라! 거실 쪽에서 K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할머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그 냄새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곳에는 K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K 옆에 K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K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리고 하얀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다들 K의 오른팔에서 무언가를 벗겨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상태가 달랐습니다. 아름다웠던 매듭이 풀려서 풀린 실 한 올 한 올이 K의 발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완장에서부터 손이 검어져 있었고 그 검은 실들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장에서 팔을 찌르고 있는 실들이 K의 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비상이구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고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K의 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피부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사시미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말리려는 K의 부모님을 뿌리치고는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놈 팔은 못 쓴다. 아직 머리까지는 안 갔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칼을 K의 팔에 내려쳤습니다. 뭐야? K의 부모님은 비명을 질렀지만 K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K의 팔에서는 피 한 방울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이 잘린 팔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잘린 팔 안에 있던 것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근처 절에서 스님이 와주었습니다. 스님은 K를 침실로 옮기고 밤새도록 불경을 읽었습니다. K군에게 불경을 읽어주기 전에 나를 위해서도 불경을 읽어주셨고 나는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K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팔은 이미 못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머리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발피상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좀처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 뭐뭐라 쓰고 칸히모라고 읽는다는 것. 여기에 좀 추가로 있는 거 보면은 역자의 주? 역자의 판단상? 칸히모를 한자 음독인 발피상으로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시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것만은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투고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진상이 궁금해져서 지난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헌과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사전을 찾아보며 열심히 알아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피상은 주술의 한 종류인 듯합니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계통. 옛날 아직 각 마을이 다른 마을과의 소통이 없이 살아가던 시절에 그때는 주로 마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들 피가 진해진다고 하듯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이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런 아이들은 흉한 아이라고 불리며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흉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흉한 어미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흉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분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흉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한 모자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살해 방식이라는 것이 흉한 어미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 흉한 어미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흉한 어미는 죽은 뒤에도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발피상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 발, 씨울 피, 이를 상자를 써서 발피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카락을 사용한 주술로 좋지 않은 일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흉한 어미의 머리카락, 다발을 이용하고 흉한 아이의 뼈로 만든 구슬을 박은 주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마을 땅에 묻어 재앙을 다른 마을에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완장 형태였지만 목걸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라는 것이 반드시 거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발피상이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반해요 다시 원래 마을에 묻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소신인 아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온 발피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위에 아쿠를 세워서 봉인을 했습니다. 아쿠는 본래 카고라고 불렸으며 비석에 새겨진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을에 다시 재앙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마을로 향하는 길이 마침 뒷산에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발피상이라는 풍습은 없어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발피상의 효력은 아직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케이는 큰 병원에 가게 되었고 스님의 독경 때문인지 그때는 이미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베인 팔은 아니 텅 빈 피부 가죽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케이는 평생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말하길 뇌에 자잘한 머리카락 굵기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칸히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은 거랑 다름이 없네요. 식물인간 상태로 남았다고 하니. 역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좋을 건 없어. 그치? 말 어르신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득될 건 없어.